협착증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아프지 않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른 자세는 잠깐 노력해 보시고, 근본적인 해법은 코어를 기르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일단 평생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오랫동안 되면은 여러 가지 질환이나 병이 훨씬 적게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목은 들어가는 나이, 협착증, 디스크, 전방전이증.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는 질환의 자연경과라고 부르는데, 이 자연경과라는 부분이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발전하지만 이 통계나 그런 기법들이 100%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모든 걸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들으실 기회가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저도 근데 이거를 전체적인 인상이나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뭐 단정적으로 어떤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냥 연세가 드시고 협착증이 많이 지는 환자를 제가 비교적 조금 많이 보는 편이니까 한 임상가로서 의사가 갖는 인상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질환의 자연 경과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께서 여러분 신체를 관리하시는 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진료실에서는 거의 드릴 수 없는 종류의 설명이거든요. 네, 전체 그림을 설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협착증이라는 문제는 거의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거든요. 뭐 저도 나중에 어느 협착이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부분의 어르신들, 대부분의 사람은 요새 고령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협착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질환, 질병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디스크는 어떻게 변하고 전방전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께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비욘디에 제가 강의를 되게 많이, 그림 자료 같은 걸 가지고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으니까, 혹시 자료 같은 거는 찾아보신 것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랑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는 시간을 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여러분 언제나 질문 주셔서 좋고요. 질문 주시면은 제가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협착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첫 번째 가장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아파서 병원에 오고 뭔가 힘들어서 병원에 오기 때문에 아프거나 힘들 때 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사는 아프고 힘든 환자를 보지만 이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지내게 되실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협착증이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허리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허리에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 상태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은 보통 우리가 알듯이 손을 많이 써서 손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손마디가 굵어지잖아요. 무릎을 많이 쓰면 무릎이 굵어지죠.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밖에서 보여서 밖에 돌출된 관절들은 그런 것들을 잘 보는데, 허리는 안에 있어서 그게 안 보여서 그럴 뿐이지, 똑같이 관절이 굵어지고 연골이 마모되니까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고,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니까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 같은 것들이 접혀서 더 두꺼워지고, 허리 자체가 자꾸 흔들리게 되니까 흔들림을 잡아주려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무릎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은요, 손목, 손가락, 무릎 다 주변에 인대는 더 두꺼워집니다. 관절이 닳아서
유격이 생기니까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보통 주변 인대는 두꺼워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똑같이 다른 관절과 똑같이 척추에도 일어납니다. 근데 척추에서는 이걸 관절염이라고 부르지 않고 협착증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데는 그렇게 관절염이 생긴다고 해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허리에서는 척추뼈 사이로, 단단한 뼈 사이로 우리 상지와 하지를 조절할 수 있는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단단한 뼈로 보호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뼈가 두꺼워지고 인대가 두꺼워지면 신경이 눌리게 되겠죠. 그러면 신경이 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있는 거를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협착증은 아픈 병이냐 아니냐. 협착증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아프지 않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고래밥님 질문 답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30대 중반인데 오래 앉아서 일을 하면 허리가 아파요. 디스크가 터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세가 잘못돼서 그런가요? 보통은 그러니까 오래 앉아서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다. 보통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허리뼈에 강한 힘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강한 힘이 되는 경우는 좀 적으시고요. 결국 디스크의 힘이 떨어지면서, 디스크의 힘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허리에 통증이 생기시는 걸 거예요. 그럼 디스크의 힘이 좀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보통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도 디스크의 힘을 줄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한테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있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힘을 주지 않고 껍데기 근육만 가지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건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랫배에,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억지로 만들려고 잠깐 신경 썼다가 집중하면 또 무너지고, 잠깐 신경 써서 집중하면 또 무너지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되게 해결이 안 돼서요. 코어에 힘을 길러서 아랫배에 힘을 단단히 줄 수 있는 습관이 드시게 되면은 비교적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에 떨어지는 힘이 차단되게 됩니다. 제가 사이클 유튜버님들이랑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사이클 타면 허리를 다 굽히고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이클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겠냐면 아랫배에 힘을 잘 줘서 버텨서 등만 숙여서 사이클을 탄다고 얘기합니다. 되게 놀랍죠? 밖에서 보기에는 많이 숙여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이클 타시는 분들은 허리는 꼿꼿하게 한 상태로 등만 숙여서 사이클을 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밖에서 보는 바른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추에,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 있어야지 사이클 타면서 페달을 밟고 허리를, 그러니까 등을 숙이고 있어도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겁니다. 즉, 껍데기 힘을 주지 않고 껍데기만 가지고 바른 자세를 만드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세요. 물론 바른 자세가 좋긴 한데 우리가 그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집중하고서 일을 할 방법이 실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코어를 힘을 기를 시간이 없으시다면은 자세를 바로 하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럴 때는 오히려 서서 일하는 책상을 사무 환경이 괜찮으시면 그걸 마련해서 서서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코어를 좀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 있어서 덜 아픈 것도 있지만 자꾸 서 있게 되면 대퇴사 하두근이랑 허벅지 근육을 좀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코어도 좀 강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는 잠깐 노력해 보시고 근본적인 해법은 코어를 기르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일단 서서 일해 보시는, 사무 환경상 서서 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꾸 앉아 있으면서 아픈 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허리가 자꾸 아프게 사무직으로 일을 오래 많이 하시면은 허리가 안 아프면 상관이 없어요. 아프게 계속, 많이 아픈 게 아니라 뻐근하게라도 계속 아프게 일을 많이 하시면은 결국 연세 드셔서 협착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거를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관절들은 우리가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만 심한 관절염이 오는데요. 허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직들도 상당히 심한 정도의 협착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부터 이 허리 통증을 잘 관리하시는 게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연세 들어서 협착이 왕창 이루어져 버리고 나면은 그게 다시 얇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럼 협착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협착을 잘 견디게 하는 거가 가능한 거거든요. 연세 들여서 운동이나 관리가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게 맞는데, 나이가 들어서 협착 증상이 이미 온 다음에 하는 것들은 협착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에 가깝습니다. 협착을 못 견뎌서 생기는 다른 2차적 문제를 막는 거에다 초점이 있는 거지 협착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처럼 30대에 앉아있을 때 허리가 아프시거나 그런 분들은 허리를 안 아프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코어 강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코어 강화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맨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반적인 코어 강화 운동은 코어만 강화되는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무슨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어가 강화되려면 뭐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운동 능력, 그러니까 스포츠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의 코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코어 능력은 다른 데는 다 힘이 빠지고 아랫배에만 힘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코어 단련해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다른 데 힘을 빼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힘을 빼고 아랫배에만 힘을 줄 수 있어야지, 아까 제가 사이클을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아랫배는, 허리는 꼿꼿하게 쓰고 등만 숙여지는 게 가능합니다. 아랫배랑 윗배랑 같이 힘을 줘버리면은 등만 숙여지지 않고 허리까지 같이 꺾여버리세요. 그래서 위에랑, 그러니까 아랫배에만 힘을 주고 다른 데는 힘을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코어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의 코어 강화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뭐 코어 강화에 제가 따로 설명드린 영상들이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하고요. 하임님이 질문 주셨네요. 죄송합니다. 1년 6개월 전에 4, 5번 디스크 제거하고 천추 협착으로 살짝 같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엉덩이 결리고 엉덩이 종아리 근육 떨림이 있습니다. 20분 이상 앉아 있는 거 힘들고 서 있는 거는 3, 4시간 가능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수술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걸 알고 제가 이걸 환자분들 설명드리면은 환자분들이 언짢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내가 아픈 환자인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구별하시는 게 관리 되게 중요해요.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요, 뼈가 아픈 거랑 움직일 때 더 아파지는 거랑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아픈 거, 이 3가지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여기 환자분 보시면은 20분 동안 앉아 있는 게 힘든 게 뼈가 아픈 경우도 있고요, 허리 자체에 힘이 가서 허리 자체에 퇴행성 관절염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벨트 라인보다 좁고, 벨트 라인 선이나 벨트 라인 약간 위쪽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이 좀 위쪽으로, 엉덩이보다는 가운데 쪽 벨트 라인 정도가 아프시고, 보통 우리가 이 20분 이상 앉아있는 거 힘들 때 이 통증이, 우리가 그 머리 감으려고 할 때, 허리 쪽에서 머리 감을 때 아픈 거랑 양상이 비슷하시면은 이건 허리뼈가 아프신 거고요. 그게 아니고 환자분이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환자분이 걸을 때 보면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걷다 보면은 엉덩이 쪽이 무겁고 땡기고 저린 증상이 생기세요. 근데 환자분께서 20분 이상 앉아있다 저린 증상, 다리 쪽으로 내려가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저린 증상이 심해지는 게 있다면은, 그거는 그 협착증이, 그러니까 신경이 좀 눌려 있는 게 원래 수술한 부위에 남아있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다른 부위에 협착이 생기셨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연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디스크 같은 게 연세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디스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스크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 디스크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다 젊은 사람 디스크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수액이랑 바깥에 있는 섬유태 막이 있고, 이게 뭐 수액이 바깥으로 나온다 그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퇴행이 진행해서 수액이 거의 되게 정상적인 젊은 사람의 수액이랑 매우 달라져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흔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 디스크처럼 이해하시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환자분은 협착증을 치료하신 거일 가능성이 큰데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남아있는 통증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요. 우리는 누구도 안 아파야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몸이 늙어버리고 한번 상해버리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해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통증은 받아들이시는 방향이 좋으신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운동해서 몸을 끌어올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협착증이 되게 되면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신경이 눌렸다가 신경이 이를테면 꼬집혔다가 꼬집은 걸 놓은 거거든요. 제가 뭐 자주 드리는 설명 중에 피부를 1분 꼬집었다 떼면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온 건 당연하지만 피부를 1년 정도 꼬집었다 떼면은 감각이 정상으로 안 돌아오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한 겁니다. 정상으로 안 돌아오는 게. 그래서 이게 환자분께서 아침, 점심, 저녁 비슷하게 다리 쪽에 불편한 느낌이 있으시면은 그거는 원래 협착 치료 전부터 있었던 협착 수술 전에 있었던 감각신경 손상을 지금 느끼시는 거일 가능성이 있으셔서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께서 앉아있을 때를 말씀해 주셨고 서 있는 거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걸을 때입니다. 그리고 걸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걸으면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내 전반적인 활동량이 어떤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앉아있을 때 아픈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 다른 강의에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살짝 잊었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은 협착증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협착이라는 건 퇴행성 관절염이 척추뼈에 와서 관절이 두꺼워지고 인대가 두꺼워지는 건데 허리란 관절은 특별히 그 안에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생기는 걸 협착증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협착증이 꼭 아플까요? 라고 제가 질문 드렸어요. 협착증은 대부분의 경우 별로 안 아픕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통 협착증은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중심성 협착이 있고 신경이 가지치고 나가는 부분을 누르는 저희가 얘기할 때는 라테랄 리세스, 그러니까 전문 용어는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심성, 신경이 지나가는 몸통, 신경이 분지되기 전에 몸통이 눌리는 경우가 있고요. 신경이 나가서 갈라지는 부위가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나가서 갈라지는 부위는 눌리면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좀 저리고 땡기고 시리고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이게 가운데가 눌리는 건 별로 안 아픕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심성 협착이라고 부르는데 이 별로 안 아픈 중심성 협착이 안 중요한 건 없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점점 노령화 세대에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별로 안 아픈 부분이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그러니까 협착증은 이해가 중심성 협착은 별로 아프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신경이 나가는 쪽에서 생기는 협착은 다리가 저리고 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안 아플까요? 협착증이.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은요. 제일 큰 이유는 아주 서서히 진행한다는, 그러니까 협착이 안 아픈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착증은 아주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큰 통증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피부를 꼬집을 때도 이 피부를 한꺼번에 딱 꼬집으면 아프죠. 그런데 이거를 1분 동안 아주 천천히 꼬집어서 똑같은 양을 꼬집게 되면 별로 안 아프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협착은 일반적으로 매우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별로 통증을 안 일으킵니다. 별로 통증을 안 일으키다가 제가 아까 30대 분이 뻐근하게 허리가 아픈 게 오랫동안 쌓이면은 협착증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뻐근하게 별로 안 아파도 협착은 아주 많이 진행해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은 원래 별로 안 아픈 질환이 맞고요. 그리고 중심성 협착 같은 경우는 이 신경이 지나가는 넓은 관안에 작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신경막 안에 개별 신경이 따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웬만큼 좁아져도 이게 실제로 압박되는 의미의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압박되는 통증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신경이 가지치는 데는 눌리면은
어느 정도 이상 누르면 그러니까 신경이 그러니까 눌렸다가 천천히 누르더라도 이게 너무 심하게 누르면 신경이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프진 않더라도. 근데 별로 안 아픈데 신경이 기능을 잃는 것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리고 무딘 게 별로 안 아픈데 시리고 무딘 게 나타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신경이 눌려 있는데 저리고 당기는 거는 약하게 지나가고, 근데 이게 너무 천천히 진행해서 아픈 건 별로 없는데 시린 거가 더 주되게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게, 그러니까 관리가 잘 돼, 어떻게 보면 급격한 상태 변화 없이 천천히 계속 진행해서 너무 심하게 눌려버리면은 그냥 시리고 무딘 걸로 바로 나타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협착증에서의 통증은 상태 변화가 있을 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협착으로 신경이 많이 좁아져 있는데 디스크 상태 변화가 있거나, 협착으로 상태가 많이 좋았는데 허리를 좀 삐거나, 그럼 협착으로 내가 계속 있는데 내 몸이 힘들어지거나, 아무튼 협착의 통증은, 제가 다시 정리하면, 협착증은 원래 별로 아픈 병이 아니다. 근데 협착의 통증은 언제 생기느냐?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생긴다. 그리고 중심성 협착은 특별히 거의 안 아프다. 그리고 신경이 가지치는 쪽의 협착은, 통증은 이게 저리고 땡기고 무딘 쪽으로 그러니까 나타나고, 어느 정도 이상 지나면 무디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협착의 증상을 볼 때 여러분, 그럼 협착은 도대체 안 아픈데 왜 치료를 하느냐? 협착은 아프기도 하지만 안 아픈 경우도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아픈 그러니까 별로 많이 아프지 않은 협착도 꼭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한테는, 저는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아픈 사람한테는 수술하라고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추세를 잘 봐서 치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근데 왜 안 아픈데 수술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중심성 협착이랑 좀 더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은, 몸이 기운이 떨어지시면은 중심성 협착을 잘 못 견디세요. 이게 못 견디는 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은요, 이게 허리를 숙이고 있을 때는 척추관이 넓어져서 신경이 좀 덜 눌리는데, 허리를 피면은 신경이 눌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허리를 못 피세요. 자꾸 허리가 점점 더 구부정해지고 보행 속도가 점점 느려지세요. 그럼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도 대부분 허리를 폈을 때 뭔가 뻐근하거나 뭔가 무거운 느낌뿐이지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안 하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세가 그냥 나빠지시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엉덩이가 막 저리고 당겨서 절절 매면서 허리를 못 펴시는 분보다 저절로 서서히 허리가 점점 더 굽어지는 분이 별로 통증 없이 굽어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를 피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자꾸 허리를 숙이게 되고, 그리고 허리를 숙이니까 걷는 게 비효율적으로 바뀌니까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몸에 힘이 더 없어지니까 허리는 협착을 더 못 버텨서 허리는 더 숙여지고, 이게 협착의 자연 경과거든요. 중심성 협착의 자연 경과입니다. 중심성 협착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식으로 척추 신경이 내려온 가운데 관이 좁아지면은 많이 아픈 게 아니라 양쪽 엉덩이가 비슷하게 무거워지면서 허리를 잘 못 펴고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통증은 크지 않으세요, 대부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에서 이게 나타나면 몸이 늙어버리시게 되거든요. 근데 활동량이 어느 정도 이상 줄어드시면 환자분들은 계속 아픈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내 몸이 늙어서 힘이 없어지는 걸 자기 인지를 못해요. 우리가 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현대의학에 없습니다. 그냥 근감소를 진단은 있는 거지, 노화를 어떻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은 별로 없는데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면 우리는 늙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몸이 늙어버리기 때문에 보통은 활동량이 줄어들기 시작하시면은, 내가 1시간 걷다가 내가 몇 개를 쓰는데 40분 걷게 된 게 확실하면 그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시간이 40분으로 줄어든 사람은 곧 20분으로 줄어들 거고,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곧 10분으로 줄어드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방향성의 초기에 치료하셔야지. 근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초기에 치료를 하시긴 하시되 신중하게 몸이 좀 덜 늙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하면 좀 작은 치료로, 작지만 근본적인 치료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게 왜냐하면 수술 자체가 너무 크면은요, 수술 자체가 노화를 많이 촉진해 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노화 방지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연세든 협착증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크기가 작은 치료를 치료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노후를 대비하시는 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무튼 협착증은 그런 협착 말씀드리면은 중심성 협착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이 아까 중심성 협착이 있고 이게 가지 치는 데서 눌리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지 치는 데서 눌리는 게 아픈 게 이제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게 주로 가지 치는 데서 눌리는 겁니다. 뭐 발가락 끝까지 저리고 또 이렇게 앞면, 옆면, 뒷면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아프다고 하는 전형적인 방사통 있잖아요. 그거는 척추관 중심성 협착이 아니라 신경이 나가는 가지치는 부분에서 누르는 협착증의 증세세요. 근데 일단은 그게 디스크처럼 급격하게 누르는 게 아닌 경우에는 완전한 형태의 마비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되게 순하게 아주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힘이 약간씩 떨어지고 다리가 약간씩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환자분들이. 근데 제가 환자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도 떨어지는 추세가 있으시면은 어느 정도 힘이 좀 떨어지는 게, 내가 지금 견딜 수 있더라도 힘이 떨어지는 추세가 있으면은 전문의랑 상담을 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아프다가 덜 아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아파지면 상태가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아파지면은 상태가 나빠지는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통증은 상태 변화의 기울기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더 나빠지는 순간에 통증이 생기는 거지, 상태가 나쁘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가 되면 통증은 상당히 줄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안 아파진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통증이 좀 줄었는데 이게 내가 힘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내 전체 노화를 촉진하고 있는 거면 안 아프더라도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술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가 신체적인 자유를 누리는 게 우리 건강 관리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도 요양병원에 너무 많이 가 계시고, 지금처럼 연세 들어서 병원에 의지하는 상태로는 몇 년 안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견디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평생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오랫동안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 가지 질환이나 병이 훨씬 적게 생깁니다.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내 몸이 전체적인 추세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협착증, 그래서 가운데 중심성 협착증이랑 신경 나가는 다리 쪽 방사통을 일으키는 가지치는 곳의 협착증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꼭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협착이 별로 없어도 몸에 힘이 없어서 잘 못 걷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간혹 치료하다 보면 요새 간혹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잘 못 걸으시는데 협착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작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몸에 꼭 협착이 아니라더라도 당뇨라든지 다른 질환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신적 문제로 몸에 힘이 많이 빠져서 걷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몸에 힘이 어느 정도 빠지다가 협착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협착이 그걸 가속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다른 질환보다 협착이 감압술 위주로 치료할 때는 그걸 감압을 해주면은 이 몸의 힘이 떨어지는 추세를 늦추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제가 중심성 협착은 똑바로 수면 신경이 눌린다 그랬죠. 근데 환자분들이 계속 다니고 재활을 하고 운동을 해서 근력을 유지하려면 일단 서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누워서 하는 운동이 서서 하는 운동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누워서 하는 운동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서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체력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허리가 굽으신 어른들은 서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서 있는 것 자체가 편안하지가 않으시다고요. 서 있는 것 자체가 편안해야지 똑바로 선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코어를 기르고 하체에 힘을 길러서 더 잘 걸을 수 있게 내 체력을 유지하실 수가 있는데, 협착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게 몸에 힘이 빠지신 분들은 똑바로 서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운동을 못 하시거든요. 효과적인 운동을 못 하세요. 그래서 잘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감압을 하는 거를, 협착이 주된 병이 아닌데 환자분 재활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보통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제가 하는 방식이 그렇게까지 몸에 부담을 많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재활 관리에 도움이 되시라고 감압을 제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협착은 전체적으로 노화에서, 내가 협착 때문에 노화가 촉진되는 부분은 조기에 발견을 하시면은 노화를 크게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꼭 이해시켜 드리고 싶고요. 꼭 이해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상 보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왜 이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긴 하세요. 제가 환자분한테 보행 속도가 늘어지셨다면은 수술할 게 있으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협착 같은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할 게 있으면 암은 치료될 희망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암이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수술할 게 있으면 치료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보행이 좀 떨어지셨는데 협착증을 수술할 게 있으면 보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환자분이 활동량이 확 떨어졌는데, 추세적으로 확 떨어졌는데 수술할 게 없으면은 다른 것들을 약 드시고 영양 상태 관리하고 그런 걸로는 확 늘어날 만한 계기가 찾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노화에 대한 관리로서 협착증을 이해하시는 게, 자연 경과상 계속 어느 정도 그냥 좁아지면은 몸에 힘이 없어지면 결국 협착을 못 견디게 돼요. 근데 내 몸에 힘이 없어져서 협착을 못 견디게 되는 상태 초기에 치료하시는 게 여러분들 협착을 관리하시는데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진행을 하고요. 연세가 너무 높으시면은 협착의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게 아니라 몸에 힘이 빠져서 협착을 못 견디게 됩니다. 그럼 이게 크로스하는 순간, 내 협착이 진행하는 건 내게 힘이 빠져서 협착을 못 견디게 되는 순간이 언젠지를 찾아서 그때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지점이 안 오게 하시려면 아까 앉아있는 것부터 30대, 40대, 50대부터 허리 안 아프게 하고 코어를 잘 기르는 운동 습관을 가지시는 게 근본적인 치료다. 협착증의 기본적인 자연경관 이렇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몇 개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뼈가 굵어지고 자라는 원인은 뭔가요? 보통은 그러니까 관절 자체가, 연골이라는 게 그 탄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람이 영원히 말랑말랑, 어떤 고무나 어떤 것도 수명이 있잖아요. 말랑말랑한 것들은 수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 시간을 더 이상 말랑말랑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뻣뻣해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1000만 번, 100만 번, 수억 번을 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탄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탄성이 줄어들면서 충격 때문에, 연골이 낮아지고, 뼈가 좀 갈리고,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 뼈가 굵어지고 자라는 원인은 그냥 노화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화라고 이해하는데, 많이 쓰면 노화가 촉진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대 후반, 실버텐님이 질문 주셨는데, 한쪽 협착증에 좋은 운동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에 좋은 운동은 그냥 코어를 강화하시는 거고, 협착이 너무 상태가 심하지 않으시면, 일반적으로 40대 정도시면 제일 권할 수 있는 거는 걷는 속도로 달리는 게 가능만 하시다면은, 결코 제가 빠른 속도로 달리라는 게 아닙니다. 걷는 속도 정도로 달리는 거를 꾸준히 한두 달 수행해내실 수 있으면은 협착의 증상은 대부분 결정적으로 호전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자세가 좋게 걷는 속도 정도로 달리는 거를 운동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 듭니다. 코어 강화에는 달리기만 한 게 없습니다. 코어 강화에는. 예. 이승현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니
의사 선생님이 아래쪽 척추가 거의 붙어 있다고 통증의 업력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어떻게 지내시면 되나요?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여러분들이 엑스레이 보시면은 뼈가 막 주저앉아 있으면 되게 아플 것 같고 허리뼈가 이렇게 막 휘어 있으면 아플 것 같잖아요. 아픈 거랑 별로 관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증은 상태 변화랑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휘어 있더라도 더 휘어 나가지만 않게 관리되면 안 아픈 게 맞고요. 허리뼈가 붙어 있더라도 더 추가적인 파괴만 안 일어나면은 안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신경이 눌리는 통증은 생활 습관으로 관리가 힘든데요. 뼈가 아픈 통증은 거의 모든 경우 생활 습관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제가 보통 유압을 할 때는 전 유압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보통 저는 그러니까 허리뼈 자체가 아프면 저도 유압을 하거든요. 근데 70대, 80대 넘어가시면 허리뼈 아픈 부분이 오히려 적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허리가 아플 만큼 허리를 못 쓰세요. 연세가 드시면. 근데 허리가 별로 안 아픈데 엑스레이상 어긋나 있다고 유압을 하거나 허리가 별로 안 아픈데 뼈가 틀어져 있다고 나사못을 박는 치료는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저는 그건 지양대 그런 치료는 좀 줄어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허리뼈 자체가 안 아픈데 이 허리뼈의 틀림이나 어긋남을 고정하기 위해서 몸의 노화가 엄청나게 촉진돼 버릴 수 있는 치료를 한다는 건 수술 자체가 몸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유압이 내시경으로 해도 내시경을 하는 감압보다 훨씬 부담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허리뼈 자체가 아프지 않을 때 허리 유압하는 건 저는 별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고요. 거의 붙어 있어도 안 아프신 경우는 너무 많으시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단지 그냥 코어 강화하는 습관 들이시려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실버트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작년 7월 우측 3, 4번 추간판 탈출로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 불가로 현미경 수술했습니다. 수술 후 무리 안 하고 평지 걷기만 1시간씩 합니다. 헬스 운동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운전직, 택시, 버스 운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환자분, 그러니까 연세를 잘 몰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상태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그냥 말씀드린 건 언제나 재활을 어느 정도 한다는 걸 전제로 그냥 현미경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버스 운전, 택시 운전 다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헬스 운동은 허리를 다치지 않게 헬스 운동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헬스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느끼는 거는 근육의 당김을 느끼려고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어가 그러니까 좋은 트레이너분이 수술을 하셨고 연세가 좀 있으실 가능성이 크니까 저는 혼자 운동하시는 건 별로 추천 못 드리고 헬스를 꼭 하고 싶으시다면은 괜찮은 트레이너, 연세 많으신 분들을 헬스를 좀 많이 해보신, 지도를 많이 해보신 그 트레이너 분이랑 같이 운동을 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든 다음에 혼자 운동하셔야지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몸의 감으로 헬스를 혼자 하시는 건 되게 위험해서 저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운전직 같은 경우는 뭐 재활 좀 하시면서 코어 좀 강화하시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제가 원래 말씀드린 디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는 어떻게 되느냐? 연세가 젊었을 때 수액이 말랑말랑하고 그런 건 아주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허리가 아파지면 60대, 7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럼 수액의 수분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그 탄성은 다 없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세 들면 애기들은 피부 맞으면 뽀송뽀송 하잖아요. 그게 수분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 노인들은 피부 맞으면 안 뽀송뽀송 하잖아요. 디스크도 당연히 안 뽀송뽀송 하겠죠. 그럼 젊은 사람 디스크랑 늙은 사람 디스크는 같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젊은 사람 디스크는 터져 나와도 전체적으로 늘어나지가 않고 한 부분만 뽕 튀어나와서 뽕 튀어나온 부분만 평탄화가 되면 원래 모양이 되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의 디스크 중에 대부분은 이게 디스크가 늘어나는 겁니다. 쫙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디스크를 젊은 사람 디스크 이론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회복이 되거나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어진 디스크는, 퇴행성 디스크는 협착증을 구성하는 요소로 봐야 된다. 디스크 자체가 늙으면은 수분 함량이 떨어지고 높이가 낮아지고 잘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디스크가 늘어나 있다고 해서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디스크란 설명을 들으시고 젊은 사람들을 디스크를 연구한 디스크에 관한 설명을 읽으시면 이게 안 맞아요. 젊은 사람에 대한 디스크는 젊은 사람들의 디스크로 대부분 디스크에 대한 그 의학적 그 자료나 연구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늙은 사람의 디스크를 그럼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퇴행성 디스크로 볼 거냐, 늙은 사람의 디스크로 볼 것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보편적인 의학적 합의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근데 의사들은 개별적인 의사는 젊은 사람 디스크랑 늙은 사람 디스크랑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의학이 이게 합의가 될 수가 없고 통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구분을 못 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딱 여기서부터 늙은 거, 여기서부터 젊은 사람 디스크 이걸 뒤집어서 표현을 못 하는 거지. 연세 드신 분의 디스크는 색깔부터 다르고 다 늘어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 디스크처럼 뭐 흡수돼서 낫는 게 아니라 그냥 늘어나 있는 상태고 그만 더 늘어났으면 좋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를 젊은 사람 디스크처럼 오해하시는 그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튀어나온 디스크는 절대 그냥 흡수가 되는 거지 디스크가 낫는 게 아닙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는 결국 한번 튀어나온 디스크, 그러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 디스크는 안에 수액 자체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게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게 늘어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늘어나 있는 각도가 약간 평탄해지는 형태로 가는 거지 이게 다시 들어가거나 흡수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 디스크는 그냥 평탄화되는 거고요. 협착증을 구성하는 요소로 봐야 되는 게 맞고, 의사가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해도 원래 그거를 의사들도 어떻게 협착증을 구성하는 요소로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환자분한테 이해시켜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 디스크가 튀어나왔네, 그럼 디스크예요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디스크는 이런 식의 디스크는 젊은 사람 디스크랑 다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 디스크란 병으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퇴행성 협착증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 디스크는 이해하셔야 되고, 이걸 줄어들길 바라는 거가 아니라, 낫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늘어지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어르신의 옳은 관리입니다라고 이거를 이해시켜 드리는 게 외래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늘어진 디스크, 전체적으로 늘어져서 어디가 튀어나온, 단면 영상을 봤을 때 어디가 튀어나온지 잘 모르는 디스크는, 그냥 동그랗게 생긴 디스크는 퇴행성 디스크이기 때문에 이게 젊은 사람 디스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나이가 들면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떨어진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늙는 거예요, 노화. 우리가 왜 늙어 죽냐고 안 물어보잖아요. 수액이 왜 탄성이 떨어지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드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는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좀 늘어지고 계속 늘어지고, 디스크가 완전히 다 사가버려서 뼈랑 닿을 정도가 되면 디스크가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뼈랑 닿는 과정에서도 디스크가 안에서 삭으시는 분도 있고요,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삭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되게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디스크를 너무 단순하게 젊은 사람 디스크 기준으로 모든 디스크를 이해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치료나 자기 관련점 오해를 부를 수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일단 주제는 좀 더 말씀드려야 돼서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뼈가 어긋나 있으면 뼈를 맞춰야 되나요? 맨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더 어긋나지만 않으면은 통증은 없다고요. 그리고 근골격과 뼈 자체가 아픈 건 생활 습관으로 조절이 대부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뼈가 아픈 건 즉시적으로 아픈 거예요. 내가 몇 킬로를 들면 아픈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들지 않고 그걸 안 드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고 코를 단련하면은 그 뼈가 아프던 부분이 꾸들꾸들해지면서 다시 그런 힘이 가도 안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퇴행성, 그러니까 뼈가 어긋나서 아픈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뼈 자체가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몸의 가운데, 그리고 벨트선이나 벨트선보다 좀 위가 아프셔야 되거든요. 보통 가장 흔한 전방전이 있는 곳인 4, 5번 척추는 벨트보다 위입니다, 무조건. 벨트보다 아래가 아프시면서 내가 전방전이로 4, 5번 전방전이로 4, 5번, 3, 4번, 2, 3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전방전이 뼈가 어긋나서 아픈 게 아니라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방전이 자체는, 그리고
나이가 든다고 별로 진행하지가 않아요. 퇴행성 전방전이는. 왜 퇴행성 전방전이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요. 뼈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 맞닿아 있거든요. 후관절에 허리를 많이 쓰니까 이 후관절이 퇴행성 변화로 닳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니까 앞으로 좀 더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허리를 쓸 힘이 없습니다. 허리를 그렇게 많이 못 쓰세요. 그래서 연세가, 그러니까 협부결손형 전방전이는 좀 옆으로 이탈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좀 생기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90%에 달하는 퇴행성 전방전은 이게 이동을 안 합니다. 허리를 쓰는 양이 특별히 증가하지만 않으면은 잘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전방전이나 척추가 어긋난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저는 오히려 5, 60대에 허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전방전이에 대해서 유압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허리 쓰는 양이 많으니까 허리 자체를 아파하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연세가 드신 분들은 허리가 아플 만큼 허리를 못 쓰세요. 그래서 뼈가 제 외래를 보다 보면 60대, 70대, 80대 환자분들 보시다 보면은 기묘하게, 그러니까 똑바로 내려온 척추가 없어요. 다 어긋나 있고 다 틀려 있고 다 휘어 계세요. 그런데 허리 아프시다고 하는 건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내 뼈가 어긋났다고 해서 나사못을 박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퇴행성 전방전이가 나이가 들었는데 점점 더 진행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써서 후관절이 갈려야 어긋나는데 후관절을 갈 만큼 허리를 못 쓴다고요. 몸에 힘이 떨어지셔서 활동을 이제, 그리고 젊었을 때 노동하시는 분들 연세 들면 노동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퇴행성 전방전이 중에서는 전이가 있다고 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아주 일부가 뭐 디스크가 다 깨져 있고 전방전이가 있으면 밑에 뼈를 파먹고 있고 막 그런 게 있으면 좀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서조차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거는 수술을 여러 번 하는 게 대수겠어요? 최소한으로 치료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가 아픈 순간이 오면 그때 유압수를 하시면 되지, 수술 2번 하기 무서우니까 허리가 안 아픈데 허리에 나사못을 박아서 허리를 굳히는 선택을 하시는 거는 전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최소한의 치료, 몸이 가장 덜 늙게 하는 치료로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시는 게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퇴행성 전방전이는 무조건 진행하진 않습니다. 진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퇴행성 전방전은 그리고 이 후관절의 뼈가 닳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만 해주시면은 별로 진행 안 합니다. 그게 사실, 왜냐하면은 퇴행성 전방전이가 그렇게 진행할 것 같으면 퇴행성 전방전이로 허리뼈가 4분의 1 이상 어긋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 퇴행성 전방전이로 허리가 4분의 1로 이상 진행한 사람을, 4분의 1 이상 밀린 사람을, 퇴행성으로 밀린 사람을 한 분인가 2분밖에 못 봤습니다. 한 분? 그러니까 또 애매합니다. 25% 정도였지. 그게 밀려있으면 계속 밀리는 거면 30%도 밀리고 40%도 밀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천성이거나 협부결손형은 그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행성 전방전이는 구조적으로 후관절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밀린 경우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방전이가 있다고 해서 나사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최소한 양보해서 허리뼈가 아플 때까지 참았다가 유압은 하시고, 신경 눌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신경만 안 눌리게 감압하는 방식을 먼저 선택해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은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유압으로 치료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 말만 맞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환자로서 그런 선택은 하실 만한 자유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피디님이 조금 허락하시는 만큼까지는 조금만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의 일상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175에 55cm 40대 중반 남자분이시고 퇴행성 3기여서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듭니다. 관절경을 2번 하고 먼 걸판이 많이 절대되어 있습니다. 하루 3km 대충 걷고 있습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안 걸으면은 올 것 같아서 억지로 걷습니다. 소염제, 진통 부작용도 있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걷는데 지장 있는 사람들은 달거나 혈관 막힘을 위해 육식을 일반인처럼 먹어도 될까요? 좀 질문이 좀 광범위해서 그렇긴 한데요. 진통 소염제는 많이 아플 때만 드시는 게 좋고요. 많이 아프지 않을 때는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3km를 걷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고 걸으시는 건 별로 장기적으로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2km를 빨리 걷든지 그게 더 효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심박수를 높이는 게 운동 시간을 짧게 하면서도 그 운동 효과를 더 낼 수가 있고요. 어차피 걷는 양이 많아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세가 괜찮으면은 2km를 빨리 걷는다고 해서 2km를 빨리 걷는다 무릎에 오히려 압력은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걸으시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요. 걷는데 지장 있는 사람들은 당뇨나 혈관막힘 예방을 위해 육식을 일반인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육식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비만은 안 좋은 건데 어느 정도 육식 하시는 게 전혀 해롭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을 좀 요령 없게 해서 설명을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 많은 질문 주셨는데 답변 못 드려서 많이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이해하는 걸 돕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토요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즐거운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